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18-279-330 판결 사건명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에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호 시류 이하 9. 기촉법이라 한다. 9.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9.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19조 제1항, 제6항 9.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18-294-162 판결 사건명 배당 2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체납 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9.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은 파산 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 관제인이 파산 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조세채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채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 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제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제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 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전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 참가 압류를 포함한다. 압류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 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채권, 담보물권 등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 선고 전 체납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 선고 후에도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 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제인을 통해 안분 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 채권의 원칙적인 변제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 하에서 국세징수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교부 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 절차인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 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 절차인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 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평시 상태의 법률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 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헌만으로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압류 당시에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제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 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 절차의 목적 및 파산 절차에서의 파산관제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헌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채권 또는 파산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 채권자가 다른 재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0-210-860 등 판결 사건명 구상금 등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공사 도급 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 도급 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0-232-709 등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등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 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이 비록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장기간 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1-213-31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 및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 상식을 뜻하므로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갑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 을이 생후 37일 된 병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병의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 흡인 당시 병에게 삽관된 튜브가 발관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튜브 발관이 을이나 위 병원 의료진이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튜브의 발관과 병의 급격한 산소 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2-282500 등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 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 비율이라 한다.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 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와 같이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 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선고 2022다 285-523 등 판결 사건명 정산금 등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적극.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3년 10월 18일 선고 2019다 266-38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 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게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적정 대지 지분 소유 여부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 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는 특정 구분 소유자가 복수의 구분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 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 지분 이하 적정 대지 지분이라 한다.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 이하 과소 대지 지분이라 한다.
과소 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과소 대지 지분이 적정 대지 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특정 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 지분에 기하여 전유 부분을 계속 소유, 사용하는 현재의 사실 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구분 소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나 과소 대지 지분권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 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특정 구분 소유자가 복수의 구분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전체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년 10월 18일 선고 2023다 237-804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1. 채무자가 재산처분 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취소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 역시 취소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 초과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질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회 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회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 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 초과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3년 10월 20일자 2020마 6610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1.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 비용액 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의 신청 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 부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 비용액 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의 신청 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2.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3조는 회생 절차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 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변호사 보수 규칙이라 한다. 변호사 보수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 절차로 진행되는 보전 처분 신청 및 그 2. 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된다. 둘째, 한편 회생 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 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라고 정하여 소송 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78조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소송 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 접수 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 1,000원, 인지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 보수규칙 하에서는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신청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셋째, 회생 절차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신문, 결정 절차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이의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변론 절차가 아닌 결정 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신문하거나 신문 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 그 신청서에는 정액, 1,000원, 정액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후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절차 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신청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 신청 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 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 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 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0월 20일자 2020마 7039 결정 사건명 가압류 취소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 제1호 사유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 제3호 사유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보전 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 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보전 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 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